근데 이제 물류센터가 인더스트리에 따라가지고 도서냐, 냉장 신선이냐, 온라인이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약 같은 경우 법적인 제재가 많죠.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특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설비 자체도 틀리는 거죠. 설계도 좀 틀리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도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커머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커머스도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테일러 이커머스는 우리가 뭡니까? 롯데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약 4만 개 정도의 SKU를 온라인에서 팔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약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은 어떻습니까? 쿠팡은 팔고 있는 게 약 300만 개에서 400만 개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건 약 80만 개의 SKU를 가지고 있죠. 스케일 자체가 틀리죠. 그 다음에 홈쇼핑도 온라인이죠. 홈쇼핑은 뭡니까? 8개 SKU가 그 나라의 매출의 99%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송을 8번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것도 안 팔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자체도 이게 이커머스, 이제 일반 리테일러 온라인이냐 아니면은 이테일러, 뭐 쿠팡이냐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홈쇼핑이냐 이런 데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 제재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물류센터를 나갈 때 바코드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그니시 그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그 육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나갈 때 바코드를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딱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립파마 대구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법적으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도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더 엄격합니다. 그 유럽은 이미 뭐 10년 전부터 그런 이제 육면 카메라로 바코드를 다 인식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반품 같은 경우도 이게 전량으로 반품이 들어와도 그걸 리턴 바로 재생해서 쓸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질문합니다. 신이사님, 그 힘든 어려운 물류센터가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다 힘듭니다. 왜? 내가 일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요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요즘에 그 막 이게 뭐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엔데믹 되면서 사업도 막 다 딜레이 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막 힘듭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제일 힘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냉장 신선, 냉동 같은 경우도 보관을 7주 이상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2달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냉장하고 신선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책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한 3,000개, 2,000개 이상의 새로운 책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SKU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렵고, 그 자체도 좀 약간 좀 다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옷 같은 거는 왜 어렵습니까? 반품. 옷은 계절적인 SS 상품이 있고 FW 상품이 있고요. 옷은 거의 40%가 반품입니다. 다음에 넘겨야 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쇼핑하다 보면은 화장품 오더 라인이 1개에서 2개예요. 내가 하나를 주문하든지 2개를 주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품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열었는데 케이스에 키스가 있어요. 그럼 반품을 해버려요. 내가 쓰는 립스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열었는데 케이스에 약간 뭐 이물질이 묻었다는 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품을 단순 변심인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는 그런 거에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옷 같은 경우도 여름에 입던 옷은 여름에는 비키니가 잘 팔려요. 그 겨울에는 안 팔립니다. 그래도 팔아야 돼요. 네가 가라 하와이. 겨울에 하와이 가려면 비키니 사야 됩니다. 물류센터는 여름에 잘 팔리던 게 겨울에는 잘 안 팔린 걸로 가기 때문에. 근데 또 겨울에 보관을 해놨다가 그 다음 해에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류센터, 의류 인더스트리의 이익은 2월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까? 물류센터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2박 3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사님, 왜 여기는 ASRS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왜 소프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2박 3일 동안 이야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를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물류센터는 입고가 되고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피킹 버퍼 같은 데서 다시 한 번 더
리플레이스먼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킹하고 주고 검수해가지고 shipping해서 나갑니다. 이걸 회전을 시키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님, 신이사님, 우리는요 잘 보십시오. 깨끗하게 위치 관리 다 하면서 6개월 동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꽝입니다. 옛날에 그건 창고 개념이고 지금은 FC 개념입니다. 돌려야 돼요. 물류센터에서 이게 장기간 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프로모션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해든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썩닷컴이 잘하고 있죠. SS.com. 프로모션 시켜가지고 뭐 이게 좀 남았다 싶으면 바로 팔아내버리는 거예요. 약간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디캔팅하고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에도 보면 팔렛 흐름이 있고요. 팔렛이 하나의 레벨 단위로서 그걸 트레이 단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 팔렛과 트레이는 카톤이나 토트, 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 단위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나 이 안에 뭐가 있으면 피스가 들어가있죠. 저희 회사는 팔렛, 트레이, 카톤, 토트, 그 다음에 피스 단위로 자동화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가 크레인 45m, 30m, 10m에 왕 왔다 갔다 하면서 포크를 찍어가지고 빼내는 설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셔틀렉이라든지 모바일 렉이라든지 드라이빙 렉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렛 말고 카톤 토터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기술이 뭡니까? 셔틀 기술이죠. 그래서 저한테 멀티 셔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셔틀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OSR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큐비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다 셔틀 시스템. 이 셔틀은 멀티 레벨 셔틀이 있고요. 기술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딥하게 들어가면 참 재밌는데, 싱글 레벨 셔틀이 있고요, 로밍 셔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트 셔틀이 있고요, 트레이 셔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톤 셔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블랙 셔틀이 있습니다. 보통 더블 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멀티 딥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셔틀이 있습니다. 목소리 괜찮습니까? 제가 보통 마이크를 이 정도 공간에 잘 안 쓰는데, 이 비디오 촬영하면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안 쓰면 제 목소리가 죽는데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어떤 설비다, 어떤 장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라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리트리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송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컨베어 기술을 쓰고 있죠. 컨베어 테크놀로지, 오버헤드 컨베어도 있고, 버티컬 컨베어 있고, 스파이럴로 돌아가는 컨베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오는 게 AGV 로봇이죠. 오토가이드 비이컬, AGV, 뭐 AMR, 그 다음에 뭐 디팔레타이징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뉴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킹이라는, 가장 물류센터에서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제 입고하고 피킹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피킹하는 거는 이제 DPS 기술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그 G2P, 부트 펄스 기술을 많이 쓰죠. 아까 이제 비그니 씨가 보여준 게 A-프레임 기술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도 아까 잠깐 보여줬고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스캔트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 웨잉 컨베이어, 굉장히 우리나라도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웨잉 컨베이어 굉장히 파워풀하고 사람 손을 많이 해줍니다. 웨잉 컨베이어 들어가면 뭡니까? 마스터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더 박스와 각각의 제품에 대한 무게가 있다면은 그 컨베이어를 이동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베리피케이션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한 개를 주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가 가지고 다시 오르가나이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베리피케이션 기술 자체는 웨잉 컨베이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법적으로 의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바코드를 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의약 같은 경우는 스캔턴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기술을 쓰죠.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에 대한 최적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보면은 웨잉 컨베이어가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터 데이터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바코드를 많이 쓰죠. 바코드. 아줌마들 이렇게 조르르 앉아가지고 껌 씹어가면서 카톡하면서 바코드 찍어내죠.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고요, 소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신이사님 소트와 미노드의 차이점을 보내주세요. 그래요. 소트는 고속 컨베이어고 분류하는 기술이고 미노드는 저장하는 기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이제 동영상을 보고 로봇 이걸 사겠대요. 로봇 피킹. 막 그 델타 로봇이 있거든요. 막 분당 3,000개, 4,000개를 피킹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걸 사겠대요. 전에 있는 프로세서는 뭡니까? 후에 있는 프로세서는 뭡니까? 답변을 안 하세요. 그냥 로봇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회사는 자동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로봇이 좋은 거예요. 펫이 갖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기 좋은 거예요. 로봇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안 팔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로봇이 3,000개를 갖다가 하려면은 앞단에서 3,000개를 쌓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SRS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단에 그 피킹해가지고 2,000개 오더 라인이 처리가 되려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뭐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를 해가지고 분리해서 나가는 고속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로봇이 갖고 싶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하고 피킹을 하고 검수를 하고 패킹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각각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를 한다 이러면 로봇만 들어오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AMR을 보면요. 이 AMR이라는 거는 저장 로봇이 아니라 이송 로봇이에요. 지금 전시에도 보면 우리도 AMR 솔루션이 있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 AMR 그 자체를 보니까 이송 로봇입니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킹 스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 레벨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센터는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완전 자동화된 물류센터입니다. 이렇게 막 해요. 경상 프로빈스 액센트 잉글리시. 경상도라서 약간 사투리가 좀 많습니다. 저희 보스가 카스턴 씨 있는데 독일 영어를 구사를 하거든요. 경상도 영어하고 독일이 좀 사투리를 쓰더라도 좀.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AI 로봇이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게 약간 과장된 거죠. 이 로봇 자체는 자체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그냥 그 메인 컨트롤러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 하면은 그렇게 이동할 뿐이지 거기에는 컨트롤러와 모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장비. 그래서 AI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프로세스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도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 자동화된다 이건 아닙니다. 로봇을 도입해서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피킹 로봇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님 저 위에 거만 쭉 끄면 완전 자동화 되는 겁니까? Yes sir. 완전 자동화. 아까도 보이셨고요. 제가 좀 이따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멀전시 케이스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 스테이션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하긴 하죠. 그래서 완전 자동화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뭐 논란이 많은데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감기 드는데 하물며 기계도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도 또 추가로 구성을 하는 거죠.